플로리다에서 사는 9살 이자벨라에게 집 마당은 세상에서 가장 큰 놀이터였어요. 집은 무려 6,000평이나 되는 땅 위에 자리 잡고 있었고 그 위에 지어진 아늑한 하우스는 가족의 안식처였습니다. 뒷마당에는 토끼장이 있고요. 닭들이 꼬꼬꼬꼬 거리면서 뛰어다니고 말 그대로 작은 동물농장 같은 집이에요. 이 중에서도 이자벨라가 가장 좋아했던 장소는 뒷마당의 화덕이었습니다. 얼마 전에 엄마가 새아빠랑 결혼하면서 직접 만든 화덕인데요. 바닥 시멘트에는 엄마랑 아빠 이니셜이 새겨져 있었고 늘 여기서 가족들이 웃고 떠들고 실제로 엄마 결혼식도 바로 이 화덕이 바라보는 마당에서 열렸거든요. 이자벨라에게 화덕은 추억의 상징이었어요. 하지만 어느 날 이자벨라가 학교 마치고 집에 딱 돌아왔는데 낯선 광경을 마주합니다. 집 앞에 경찰차들이 줄지어 서 있고요. 경광등이 번쩍번쩍해요. 또 카메라랑 마이크를 든 기자들이 벌떼같이 몰려들어서 엄마를 따라다녀요. 로리, 한 말씀만 해주시죠? 이자벨라는 눈이 동그래져가지고 이게 무슨 일이지? 주변에 구경꾼들이 많았거든요. 그 중에는 이웃집 윌마 할머니가 있었어요. 윌마, 이게 무슨 일이에요? 왜 우리 집에 경찰이 온 거예요? 윌마의 표정은 무너져 내릴 듯 했고요. 눈가에 금방이라도 눈물이 뚝뚝 떨어질 것 같은데 입은 꼭 다물고 고개를 숙인 채 말 한마디 없이 이자벨라를 피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에 이 지역 신문 헤드라인에는요. 4인 가족이 살던 집 뒷마당 화덕에서 시신 발견. 이자벨라가 가장 좋아하던 그 화덕에서 시신이 발견됐어요. 안녕하세요, 안나입니다. 오늘은 플로리다를 충격에 빠뜨린 마이크 쉐이버 사건을 소개할 건데요. 이 사건은요, 온통 거짓말이 뒤범벅된 케이스예요. 몇 년 동안 용케 들키지 않고 주변 사람들을 잘 속여오다가 이게 시간이 갈수록 뭔가 앞뒤가 안 맞는 거죠. 결국에는 범행이 탈로 났는데 이 살인마가 법정에서도 모두를 경악하게 하는 충격적인 거짓말도 합니다. 이 모든 이야기 차근차근 풀어가 볼게요. 마이크 쉐이버는 1974년생이고요. 뉴욕 북부의 작은 시골 마을인 로렌스에서 태어났어요. 시스터 둘, 또 브라더 하나, 총 4남매였는데 마이크는 셋째였습니다. 부모님은 마이크가 어렸을 때 이혼하셨거든요. 그래서 첫째 누나가 거의 엄마처럼 마이크를 돌보면서 자랐다고 해요. 또 마이크는 어렸을 때부터 손재주가 좋았어요. 공장에서 쓰는 나무 주워와가지고 그걸로 직접 드럼을 만들기도 하고 기타도 어디서 혼자 배워와서는 집에서 막 치고 놀아요. 또 형들이랑 친구들이랑 밴드를 만들었는데 그 밴드 이름이 라이플스 앤 담벨리온, 총이랑 민들레였습니다. 락 좋아하시는 분들은 하실 것 같은데 이건 유명한 밴드 건즈 앤 로지스 총과 장미를 따라한 거라고 해요. 마이크가 좀 자랐을 때는요, 이 손재주가 좋으니까 동네를 다니면서 존 할아버지네 라디오도 고쳐주고 도로시 할머니 집에 고장난 자전거가 있다, 그거 다 분해해서 새 것처럼 깔끔하게 조립을 해줬어요. 그러던 어느 날 마이크는 집 뒷마당에서 비행기를 만들었어요. 모터가 없어가지고 날지는 못하는데 이걸 꽤 그럴싸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때부터 마이크의 꿈은 파일럿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이크가 고등학교에 들어갔을 때 마이크 머릿속에는 딱 두 가지로 가득 찼어요. 하나는 비행기, 다른 하나는 로리 패들포드. 로리는 중학교 때부터 마이크랑 친구였거든요. 같은 학교 친구. 우정이 점점 호감으로 바뀌더니 데이트를 하기 시작했어요. 어린 친구들인데도 꽤 진지했습니다. 특히 마이크가 로리를 엄청 좋아했는데요. 고등학교 졸업하기 전에 나랑 결혼해 줄래? 청혼을 했어요. 그리고 졸업과 동시에 둘이 결혼을 했어요. 마이크랑 로리는요, 금방 딸 이자벨라를 낳았고 얼마 뒤에 둘째 아들 에이든이 태어났습니다. 또 마이크 꿈이 파일럿이었잖아요. 상업 비행기 조종 면허를 땄고요. 피트몬트 항공사에서 정비사로 일을 시작했어요. 로리는 보험사에서 일하는데요. 재택근무하면서 집에서 아이들을 돌봤거든요. 근데 반면에 마이크는 직업상 저 다른 도시나 다른 주 계속 왔다 갔다 하거든요. 가끔 해외로 가기도 하고. 그럼 로리가 혼자서 아이들을 돌보는 거예요. 힘들죠. 아무리 재택근무라 해도. 마이크는 이래서는 안 되겠다, 결단을 내리는데요. 따뜻한 남쪽 플로리다의 클레어몬트로 이사를 갑니다. 여긴 완전 시골이에요.
잔잔한 호수가 있고 파란 초원이 드넓게 있는데 5에이커 부지를 샀어요. 이게 한 6,120평쯤 되는데요. 당연히 집만 있는 게 아니죠. 마당에서 닭도 키우고 칠면조도 키우고 애들이 함께 뛰어놀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자. 그렇게 가족의 전원 생활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마이크는요, 항공사 그만두고 올랜드 디즈니월드에서 정비공으로 일을 시작했어요. 이제 여기저기 출장 안 가도 돼요. 아이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어. 남들이 봤을 때는 아주 완벽한 가족이었어요. 중학교 시절부터 만난 첫사랑 부부에 안정된 직업도 가지고 있고 가족들이 다 건강하죠. 따뜻한 플로리다에서 그림 같은 전원 생활을 즐겨 미국에서 누구나 꿈꾸는 그런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부 관계는요, 썩어 문드러지고 있었어요. 어느 순간부터 이 부부가 서로 바람을 피고 있다 의심을 하기 시작해요. 로리는 내 남편 저 마이크가 출장 다니면서 다른 여자 만나고 있어. 마이크는 아니다. 사실 로리가 바람을 핀다. 이 문제가 끊임없이 있었다고 합니다. 2014년 9월에 클레어몬트 911에 신고 전화가 걸려와요. 신고자는 로리였어요. 무슨 일인가요? 제가 가정폭력을 당했어요. 지금 손에서 피가 철철 나고요. 남편이 총을 들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남편 머리를 때렸어요. 도망가려고 차키를 챙겼는데 남편이 다시 차키를 빼앗고 막 그것 때문에 치고받고 한바탕 싸웠습니다. 로리가요, 마이크랑 싸우고 도망가면서 911에 신고를 한 거예요. 그리고 마이크가 로리 앞에서 총을 꺼내 들었다. 이건 아주 심각한 범죄입니다. 그런데 같은 시각 로리는 차 타고 도망가고 있었고요. 마이크는 이웃집 윌마에게 전화를 합니다. 윌마는 마이크 옆집에 사는 할머니예요. 근데 이 동네가 시골이라서 집들이 널찍널찍하게 떨어져 있기는 하거든요. 어쨌든 윌마는 자기 아들이랑 마이크가 동갑이었대요. 그래서 평소에도 늘 아들처럼 대했는데 갑자기 마이크가 연락이 온 거예요. 다급하게. 윌마 저희 집에 좀 올 수 있나요? 도와주세요. 윌마는 마이크 집에 갔는데 얘가 피투성인 거예요. 머리 뒤에서 피가 줄줄 흐르고 얼굴에 피가 폭포처럼 이렇게 주르륵 흘러요. 그리고 흰색 셔츠가 찢겨서 구멍이 나 있고 바지도 마이크 팬티가 다 보일 정도로 쫙쫙 찢겨져 있었습니다. 윌마는 무슨 일이야? 강도라도 들었어? 그 로리랑 좀 싸웠는데요. 아니 무슨 싸움을 이렇게 격하게 해. 윌마는 일단 사진을 찍어서 증거로 남겨뒀어요. 혹시나 필요할지 모르니까. 그리고 마이크가 이날 무슨 일이 있었는지 쭉 설명을 하는데요. 로리가 911에 신고한 내용이랑은 좀 입장이 달랐어요. 이날 로리가 어쩌다가 마이크 휴대폰을 딱 봤는데 여자한테서 문자가 온 거예요. 누구야? 바람난 거야? 마이크는 아니야, 그냥 여자 사람인데 동료야, 동료. 근데 이 시기가요, 서로 불륜을 계속 의심하고 있을 때거든요. 그러다 웬 여자에게서 온 문자가 있으니까 이게 불씨가 된 거예요. 이때부터 둘이 서로 네가 바람 피고 있니? 나는 아니다. 뭔 소리야? 네가 바람 피잖아. 고함을 고래 상어 질러대다가 총을 마이크가 꺼낸 게 아니라 로리가 먼저 움켜졌고요. 그 총을 들고 미쳐 날뛰면서 마이크를 때렸다. 그래서 마이크는 제가 로리 정신 차리라고 붙잡았는데요. 로리가 절 죽여버리겠다고 달려들었다니까요. 나도 죽일 거야! 이러면서 싸웠습니다. 둘이 얘기가 완전 다르죠. 마이크는 로리가 운전 못하게 차 타고 못 가게 키를 빼앗았다라는 건 인정을 했어요. 근데 그게 로리가 이때 술을 마셔가지고 싸우기 전에 이 부부가 한 맥주 3잔쯤 마셨다고 합니다. 근데 애들을 태워서 운전까지 하려고 하니까 이거 위험하다. 못하게 막으려고 차 키를 빼앗은 겁니다. 라고 주장을 합니다. 경찰은 판단 불가. 둘 다 술 마셨지, 둘 다 피가 나는 부상이 있고 둘 다 먼저 공격했다고 주장하는데 우리도 모르겠다. 미국에서는요, 누가 선빵을 날렸는지 중요하거든요. 한 명이 먼저 공격했다면 다른 한 명은 정당방위니까. 근데 경찰도 결론은 모르겠다 해요. 보고서에도 그렇게 적혔어요. 그런데 마이크만 체포가 됩니다. 일단 마이크는요, 제가 로리의 발을 붙잡았습니다. 인정을 했어요. 그래서 혼자 체포된 거예요. 로리는 난 아무것도 안 했다 부인했고. 며칠 지나서 마이크는 풀려나는데요. 처분이 내려지면 따라야 했습니다. 누가 정말 잘못한 건지 누가 먼저 바람을 핀 건지 그건 알 수 없지만 이 부부가 이런 일을 겪었는데 이 둘의 관계는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어요.
로리는 이제 만나는 사람들마다, 친구들마다 마이크가 얼마나 나쁜 사람인지 얘기해요. 마이크가 날 때리고 몇 시간 동안 옷장에 가뒀어. 난 학대당하고 있어. 친구들은 당연히 로리 편이죠. 진짜? 야, 너 빨리 경찰에 신고해. 빨리 도망쳐. 반면에 마이크는 자기 지인들에게 정반대로 얘기합니다. 어느 날은 마이크가 회사에 출근을 했는데 마이크 눈탱이 밤탱이 돼가지고 나온 거예요. 너 얼굴이 왜 그래? 와이프한테 맞았어. 야, 경찰에 신고를 해. 너 왜 그러고 살아? 그러다 아이들까지 위험해져. 마이크는 됐어. 경찰까지 오고 법적 싸움 하는 거 싫어. 번거롭잖아. 그냥 이렇게 살려고. 뭐 인생이 다 이런 거 아니겠어? 누구 말이 사실인진 알 수 없어요. 둘 다 경찰에 신고를 안 했기 때문에 앞서 그 총기 사고 빼고는. 그렇지만 서로 결혼 생활이 많이 힘들었던 건 사실입니다. 그러다 얼마 뒤에 법원에서 연락이 왔어요. 마이크, 로리에게 접촉을 금지한다. 총 들고 싸웠을 때 그때 마이크의 폭행죄를 두고 형량 딜을 했거든요. 원래는 12개월짜리 프로그램 이수인데 이걸 6개월로 감형해주면서 기소는 취하해주는 대가였어요. 그래도 판사는 접근 금지 명령 내립니다. 그렇게 마이크는 집을 나와야죠. 아이들하고 같이 살던 집에서 나오는데요. 근데 마이크가 갈 곳이 어딨어요. 가족들은 뉴욕주에 살고 있었고 친구 집 들어가기도 애매하고 그래서 예전에 마이크가 일했던 프리셔스 메탈 플레인 항공사에 경납고가 있어요. 그게 직장 근처에 있었다고 합니다. 여긴 작은 항공사거든요. 조그만 경비행기들이 경납고에 들어가 있는데 거기 사무실에 소파도 있고 회의실 이런 게 있어요. 샤워실도 있었나 봐요. 여기서 지내면서 씻고 옷도 갈아입고 휴게실 전자레인지에 냉동 너겟이랑 피자 데워 먹고 자기 좋아하는 비행기들 사이에서 잠을 자요. 얼마 뒤에 집으로 돌아가는데요. 계속 로리랑 싸워요. 그럼 또 쫓겨나. 마이크는 쫓겨날 때마다 경납고에서 지내고 또 화해하면 다시 돌아가는데 또 얼마 안 가요. 한 번 경납고로 가잖아요. 그럼 하루 이틀이 아니에요. 한 달 넘게. 어쩔 때는 2달. 집에 못 들어가고 사는 거예요. 이 시기에 마을에는 이상한 소문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로리 집에 어떤 남자 들어가는 거 봤어? 너도 봤어? 그 누구야? 왜 마이크는 안 보이지? 마이크가 경납고에서 지내는 그 동안에 낯선 남자가 로리랑 아이들이 살고 있는 집으로 찾아온다는 거예요. 수리 기사님인가? 소독 아저씨인가?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 작은 마을에 이 농장 운영하는 사람들은 척 보면 척일 텐데 일하는 사람은 아니었다고 합니다. 그게 마이크의 귀에 들어갔어요. 마이크는 내 눈으로 직접 봐야겠다. 수상한 차가 있나 없나, 남자가 들어가나 안 들어가나. 어떻게 확인했냐면 친구랑 경비행기 타고서 집 위에서 내려다봤대요. 증거 잡으려고. 근데 딱히 발견한 건 없었나 봐요. 결국에는 마이크가 로리에게 따졌어요. 지금 온 동네 소문 다 났어. 아니 어떤 남자가 집에 들어오는 거야? 로리는 당당하게 우리가 떨어져 있는 동안에 난 다른 남자 만나도 돼. 근데 넌 절대 안 돼. 만약에 네가 발 안 펴? 그럼 다시는 아이들 못 볼 줄 알아? 자기는 괜찮고 마이크는 안 된대. 그것도 아이들 가지고 협박하는 거예요. 그렇게 1년 넘게 마이크는 경납고랑 집이랑 왔다 갔다 반복을 하다가 2015년 봄에요. 마이크가 맞바람이다. 디즈니랜드에서 같이 일하던 켄달을 만났습니다. 이걸 로리가 알게 됐어요. 가만히 있겠냐고. 완전 분노하면서 바로 켄달 페이스북에 찾아갔어요. 내가 너 가정 파괴자로 폭로할 거야. 내 남편에게서 당장 떨어져. 심지어 디즈니랜드 임사팀에 연락해가지고 아니 아이들의 꿈과 희망이 있는 나라 디즈니랜드가 언제부터 더러운 불륜의 나라가 된 거죠? 그러면서 켄달 그 페이스북에 있던 사진 첨부해가지고요. 켄달이라는 여자는 디즈니랜드를 대표할 얼굴이 아닙니다. 거기서 일하게 두면 안 돼요. 자르라고 강요한 거예요. 로리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어요. 켄달 할머니에게 전화번호를 어떻게 알아낸 건지 전화해가지고 그것도 새벽 3시에 당신 손주가 유부남 만나고 있는 거 알아요? 당장 주소 몰라요? 켄달 집 주소 말이에요? 어느 날은 마이크가 자기 여자친구 켄달에게 다급하게 연락을 했어요. 전화를 했어. 켄달 너 오늘 차 다른 데다 대. 로리가 총 들고 너 찾아가고 있어. 이런 무시무시한 경고를. 근데 이쯤 되면 당연히 바람이든 맞바람이든 다 잘못된 거고 건강한 부부 사이가 유지 안 되잖아요. 그냥 이혼을 하지 제발. 주변에서도 계속 갈라서라고 조언을 했대요. 근데 또 이혼을 안 해요.
결국에는 마이크가 켄달이랑 헤어지거든요. 켄달도 로리가 총 들고 찾아온다는데 어떻게 만나요? 마이크는 다시 집으로 돌아갑니다. 근데 이런 게 계속 반복이었어요. 마이크랑 로리랑 싸우고 헤어지고 당연히 아이들에게 피해가 많이 갔고요. 또 마이크가 다른 가족들과도 많이 멀어졌다고 합니다. 마이크 가족은 뉴욕에 살고 있으니까 플로리다 한번 놀러 가겠다. 손주들도 보고 싶고 잘 지내냐 물어봤는데 로리랑 사이 안 좋고요. 다음에 오세요, 다음에. 지금 오셔봤자 좋은 꼴 못 봐요. 그래서 마이크가 가족들과도 점점 멀어졌습니다. 2015년 11월 7일, 이날은 토요일이었어요. 마이크랑 직장 동료인 프랭크는 지역에서 열린 트랙터쇼에 참여했는데요. 왜 우리 모터쇼, 캠핑쇼 있듯이 미국에서 농부들을 위한 트랙터쇼가 있어요. 오래된 트랙터를 팔기도 하고 벼룩시장 같다고 합니다. 여기서 프랭크 가족이랑 마이크 가족이 만난 거예요. 와이프랑 아이들까지 다. 근데 프랭크가 느꼈을 때 아니 마이크랑 저 로리 부부 뭐 이미 한바탕 했나? 둘이 딱 싸우고 온 것 마냥 묘한 공기가 맴돌았는데요. 그래도 프랭크는 와이프 친구니까 헤이 로리 잘 지냈어요? 로리는 획? 그냥 쌩까고 가버립니다. 아예 인사도 없이. 프랭크 눈도 안 마주쳤대요. 원래 잘 알고 지내던 사이였거든요. 프랭크는 속으로 아이씨 겁나 잘 보라네. 눈치만 보고 있는데 얼마 안 가서 마이크가 프랭크 미안해 나 먼저 가야겠다. 월요일에 보자. 마이크 가족은 먼저 떠났습니다. 프랭크는 마이크 표정도 좀 안 좋고 걱정이 됐죠. 그날 저녁에 문자를 보냈어요. 야, 너 괜찮냐? 집에 잘 도착했어? 근데 답이 없어요. 프랭크는 이 부부 사이를 잘 알거든요. 맨날 싸우는 것도 알고. 그래서 와이프랑 뭐 얘기하고 있나? 또 싸우나? 뭐 알아서 잘 풀겠지. 부부 문제인데 내가 뭘 나서 그러고 넘어갔습니다. 그렇게 주말이 지나고 월요일에 출근을 했는데 마이크가 안 나오는 거예요. 이상하다. 한 번도 늦게 출근한 적이 없는데 어디 아픈가? 전화를 걸었는데 안 받아요. 그리고 얼마 뒤에 띵 문자가 왔는데요. 마이크가 나 결혼 생활을 지키기 위해서 회사 그만둘 거야. 아주 짧고 담백하게. 마이크는 되게 성실하고 열정적으로 일하던 친구였거든요. 근데 갑자기 직장을 그만둔다고? 그것도 결혼 생활을 지키기 위해서? 그럼 돈을 벌어야 되는데 어떡하려고? 그러고 또 문자가 옵니다. 또 문자가요. 전혀 마이크답지 않았어요. 딱딱하고 낯설게 느껴지는 문자. 그렇지만 뭐 프랭크는 그래 저 부부를 위해서라는데 내가 참견할 일은 아니지. 그냥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화요일이 되고 수요일, 목요일이 돼도 마이크가 회사에 안 나오는 거예요. 디즈니 월드에. 아니 그만둔다고는 했지만 오늘 당장 그만두는 건 아니었거든요. 이상하다 생각을 하는데 헤이 프랭크? 우리 얘기 좀 해요. 매니저가 프랭크를 부르는 거예요. 아니 혹시 마이크랑 연락돼요? 지금 며칠째 무단결근인데 내가 오늘 연락하니까 이런 문자가 왔어. 이 매니저는 마이크 걱정돼가지고 무슨 일 있어? 어디야? 괜찮아? 문자를 계속 보냈대요. 3일 동안. 근데 답이 없다가 목요일에 연락이 딱 왔는데 그 내용이 나 해고해도 돼요? 안 돌아갈 거예요? 아주 짧고 무심하게. 매니저가 충격받았어요. 원래 마이크 이런 사람이 아닌데 되게 믿음직스러운 친구인데 논의도 없이 노티스도 없이 그냥 그만두겠다고? 문자로? 참나. 이날 프랭크는 안 되겠다. 일 마치고 마이크 집으로 찾아갑니다. 클레어몬트에 띵동 로리가 나오는데요. 프랭크 여기 왜 왔어요? 마이크 있어요? 연락이 안 돼서요. 마이크 떠났어요? 딴 여자랑 바람 피다가 나한테 걸렸는데 그걸로 싸우다가 집 나가버렸어요? 프랭크는 뭐 저런 말을 이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하지? 주변을 둘러보는데 마당에 마이크 차가 있었거든요? 이런 시골 마을에서 차 없이 어딜 가요? 아니 차가 있는데요? 마이크가 떠났다고? 그게 무슨 말이에요? 몰라요. 싸우다가 그냥 나갔어요. 아무것도 안 챙겨갔고요. 차, 지갑, 옷 그대로 두고 몸만 홀랑 갔다니까요. 프랭크는 참나 어이가 없어 하면서 가려고 하는데 갑자기 로리가 사실 그 로버트라는 친구가 있어요. 그 친구가 검은색 SUV 타고 왔는데 조지아주로 간다고 했어요. 저도 어디 있는지 몰라요. 이렇게 마이크는 사라졌습니다. 세상에서 단절된 것처럼 그냥 훅.
하고 사라졌어요. 지인들에게 어떠한 계획도 작별 인사도 없이, 가족들에게도 한마디 없었거든요. 마이크 누나가 한동안 마이크랑 연락이 안 돼서 답답하니까 로리한테 물어봤어요. 로리, 마이크가 왜 전화를 안 받지? 무슨 일 있니? 네, 마이크가 저랑 애들 두고 떠났어요. 양육비도 안 내고요. 떠났다고? 어디로? 캘리포니아요. 얼마 뒤엔 마이크 형이 로리에게 연락을 했어요. 로리, 뭐 아는 거 없어? 저도 몰라요. 공항으로 가서 비행기 타고 어디로 갔어요? 어디로 갔어? 뉴욕이요. 아니, 처음에는 조지아라 했다가 캘리포니아라 했다가 뉴욕, 아무튼 다들 마이크가 어디로 갔을까 답답해 하는데 전화를 해도 안 받아요. 근데 가끔씩 문자는 와요. 아님 페이스북 메시지. 나 잘 지내고 있어. 그냥 내버려둬. 가족들은 걱정돼서 어디냐 물어보니까 나중에는 마이크가 화를 내면서요. 이런 쓸데없는 소리 그만하고 싶어. 다들 나 좀 내버려둬. 가족들은 걱정되죠. 걱정되는데 한편으로는 그래, 로리랑 사이가 안 좋아서 힘들어하더니 혼자 좀 쉬고 싶은가 보다. 얘가 너무 지쳤구나. 알았어, 냅둘게. 큰일이라고 생각을 안 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문자 내용이요, 점점 극단적으로 바뀌어요. 한 번은 조카가 연락을 했거든요. 삼촌 잘 지내? 누구세요? 이런 답장을 받았습니다. 얼마 뒤에는 난 이제 가족도 없고 네가 누군지 모르겠어. 그러니까 더 이상 연락하지 마. 아예 가족이랑 거리를 두겠다 선언을 했어요. 그리고 또 다른 변화. 마이크 페이스북인데요. 원래 마이크는 페이스북에 자기 얼굴이나 가족들 사진, 아니면 뭐 작업 중인 비행기 이런 일상을 공유했단 말이에요. 근데 갑자기 생뚱맞은 밈이 올라오고 전혀 마이크랑 어울리지 않는 글들이 막 올라오는 거예요. 아이디를 뭐 해킹당했나 싶을 정도로 무엇보다 가장 수상한 건 롤이었어요. 마이크가 사라진 지 한 달쯤 지났는데요. 로리가 마이크 물건을 야금야금 팔아치우는 거예요. 그것도 비싼 항공 장비들, 뭐 총기, 심지어 그동안 마이크가 모아놓은 뭐 공구랑 연장들, 프랭크가 말하기를 그 다 마이크가 엄청 아끼는 것들이었대요. 이걸 다 팔아 제껴요. 마치 마이크가 안 돌아올 걸 아는 사람처럼. 여전히 가족들 또 친구들은 로리에게 연락을 합니다. 혹시 마이크한테 연락 온 거 없어? 어디 있는지 몰라? 그럴 때마다 로리는요, 아, 몰라요. 우리 사이 진짜 엉망진창이에요. 전 이제 신경 안 써요. 묻지 마세요. 아니, 그래도 아무리 사이가 안 좋았어도 결혼 생활을 오래 했는데 처음 만났을 때부터 하면요, 한 20년 가까이예요. 중학생 때부터. 근데 걱정이 안 되나? 남편이 흔적도 없이 사라졌는데 아직 이혼도 안 했어요. 그리고 아이들 아빠 아니에요. 근데 로리는 전혀 불안해하지도 않고 걱정도 없어요. 그냥 애들 아빠 찾을 생각이 아예 없어요. 오히려 아주 빨리 기다렸다는 듯이 제 갈 길 갑니다. PT 받으면서 살도 좀 빼고 몸매 관리도 하고요. 밤에 클럽 다니고 친구들도 만나고 되게 자유롭게 잘 지내요. 마이크가 도망간 지 한 달쯤 지났을 때 로리는 아이들 데리고 공원에서 놀고 있었는데요. 애들끼리 처음 보는 친구들도 만나고 이렇게 놀다 보니까 어떤 아이 아빠를 만나게 됐어요. 저는 제레미 타운슨이라고 합니다. 아이 아빠는 같이 안 왔나 봐요? 아, 네, 저 혼자 키워요. 저희 남편이 저희 버리고 도망갔거든요. 아휴, 이런 아리따운 여인을 두고 가다니 참 나쁜 남자군요. 많이 외로우시겠어요? 이때부터 제레미가 로리한테 엄청 들이대요. 먼저. 제레미는 와이프가 있거든요. 와이프는 전혀 몰랐어요. 사이 되게 좋았대요. 제레미가 심심풀이로 로리랑 가볍게 육체적인 관계만 하려고 접근한 겁니다. 로리는 좀 그런데 초반에는 좀 싫다 밀어내다가 결국에는 둘이 깊이 빠졌어요. 그런데 웬걸 상황이 역전된 거예요. 둘이 바람난 지 딱 3일 됐거든요. 로리가 타투샵에 갔어요. 저기요. 제가 남자친구 애칭 제 몸에 좀 새기고 싶은데요. J요. Jay. 서양에서는 배우자의 이름을 몸에 새기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혼을 하면 다시 지운이 많이 막 그런데, 아니 20년을 함께한 남편은 지금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면서 고작 3일 만난 제레미의 이니셜을 새긴다는 거예요. 직원은 네 그래요. 어디에 하죠? 요즘 여기 팔 안쪽에 많이 하는데요. 아니요. 여기요.
여기 아래 여기 해주세요. 여기. 아, 네네. 거기도 하긴 합니다. 자기 소중한 부위에 바람난 유부남의 이니셜을 새겼습니다. 이게 시작이었어요. 로리가 제레미한테 엄청 집착을 하는데요. 제레미는 가볍게 즐기자 이 마인드였는데 갑자기 로리가 문자 계속 보내고 당신 왜 아직 결혼 반지 끼고 있어? 왜 이혼 안 해? 아직도 와이프를 사랑하는 거야? 그렇게 압박하니까 제레미가 점점 감당하기 힘든 거예요. 똥말 받네. 그러던 어느 날 이 남자 제레미의 아내 바네사가 직장에서 일하고 있는데요. 꽃배달이 온 거예요. 거대한 꽃다발. 뭐지? 오늘 무슨 날인가? 남편이 보냈나? 거기에 카드가 꽂혀 있었거든요. 열어보니까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장미는 붉고 제비꽃은 파랗습니다. 제 아내는 창녀이고 당신 남편도 그래요. 미안합니다. 페이스북 메시지를 확인해 주세요. 그리고 우리 얘기 좀 합시다. 마이크. 사라진 마이크가 제레미 와이프한테 카드를 보낸 거예요. 네 남편이 내 와이프랑 바람이 났다고. 일단 바네사는 직장에서 깜짝 놀라가지고 너무 혼란스러웠어요. 그렇게 페이스북에 들어갔는데 보니까 마이크가요 진짜 수십 건의 메시지를 보낸 거예요. 여기엔 제레미랑 로리 불륜 이야기, 어디에서 만났고 언제 데이트했고 이날 당신에게 출장 간다고 했죠. 그 거짓말이에요. 다 알려주고요. 또 둘이 주고받은 문자 캡처 다 해서 I love you 하트 뿅뿅 날린 뭐 그런 것도 있고 심지어 둘이 주고받은 누드 사진도 있습니다. 바네사가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어요. 바로 남편한테 뭐냐 따지고 드니까 제레미가 인정을 해요. 인정 안 할 수가 없겠죠. 사진까지 진짜 싹싹 빌어요. 자기야 정말 미안해. 내가 진짜 미쳐가지고 내가 이상한 여자한테 잘못 걸렸어. 지금 당장 정리할게. 아니야 지금 정리했어. 이미 끝났어. 바네사는 성냄새 치고 용서해줍니다. 그렇게 로리랑 제레미랑 끝났어요. 근데 그 타투는 어떡하지? 지우는 데가 있을까? 시골이라 잘 없을 텐데. 로리는 이별했지만 전혀 타격이 없었고요. 바로 새로운 남자로 갈아탑니다. 이 지역 교회에서 목회자로 일하던 트래비스 필머인데요. 지인 소개로 만났다고 해요. 두 사람은 금방 가까워졌고 특히 트래비스가 로리의 아이들이랑 잘 지냈어요. 로리가 좀 불쌍해 보이기도 하고 남편한테 버려진 가여운 여자다. 혼자서 아이들 키우느라 고생하네. 이런 마인드로 시작을 했어요. 2016년도 초부터 둘은 점점 가까워졌는데 로리가 말하기를 나는 마이크랑 이미 끝난 사이야. 이혼도 마쳤고 어딨는지도 몰라. 아이들 궁금해하지도 않더라? 양육비도 한 푼 받은 거 없어. 나 진짜 완전히 순수하게 퓨어 싱글이야. 아니거든요. 이혼 안 했어요. 마이크를 만나야 이혼을 하지. 그런데도 트래비스는 물론이고 또 마이크 가족들에게도 저희 이혼했습니다. 저 이제 새 인생 살고 있으니까 건드리지 마세요. 연락하지 마세요. 그래서 마이크 누나가 그래? 그럼 너 법원에서 마이크 봤어? 아니요. 만난 적은 없는데요. 근데 어떻게 이혼을 했다는 거야. 이제 로리는요. 페이스북에 트래비스 사진, 또 아이들 사진, 또 집 리모델링하는 사진 아주 행복해 보이는 모습을 올리고요. 특히 로리 집 마당 가꾸는 사진을 많이 올립니다. 이 집 부지가 넓으니까요. 예전에 마이크 있을 때도 여기서 동물들 키우고 또 오리 놀 수 있게 연못도 파고 그랬거든요. 아직 마이크 손길이 남아있는 뒷마당 한켠에 로리랑 트래비스가 화덕을 만들었어요. 콘크리트로 정성스럽게 쌓아서 단단하게 만들었고요. 로리는 콘크리트 마르기 전에 자기랑 트래비스 이니셜을 새겨놓습니다. 로리는 뭘 새기는 걸 되게 좋아하나 봐요. 그걸 사진으로 찍어서 또 페이스북에 올리고 2016년 12월 30일 새해를 앞두고 로리랑 트래비스는 집 뒷마당에서 결혼식을 올렸어요. 마이크 떠난 지 1년 만이었습니다. 스몰 웨딩으로 가까운 가족들, 친구들 몇 명만 참석을 했는데요. 분위기 되게 좋았대요. 따뜻하고 행복한 분위기였는데 갑자기 결혼식 하다가 로리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결혼식 하던 신부가 사라졌어요. 친구들이 로리 너 어딨어? 로리가 욕실에 틀어박혀서 총을 들고요. 나 죽어버릴 거야. 손님들 다 불러놓고 살자 소동을 벌인 거예요. 로리 가족이 겨우겨우 설득해가지고 좀 진정을 시켰는데 상식적으로 이런 일을 벌인 것도 이해가 안 가지만 살자 소동을 한 신부가 어떻게 결혼식을 이어갈 수 있겠어요. 병원에 가서 안정을 취하거나 잠을 자거나 조치가 필요하잖아요.
근데 로리가 언제 그랬냐는 듯이 여러분, 저 이제 괜찮아요. 자, 우리 결혼을 위해서 건배! 환하게 웃으면서 나오더니 다시 결혼식을 즐기더래요. 하객들은 방금 전까지 울고 불고 난리치더니 어떻게 저렇게 웃을 수 있어? 좀 기괴해 보였다고 합니다. 어쨌든 결혼식은 끝났어요. 로리랑 트래비스는 살면서 아이도 둘을 더 낳았어요. 이제 로리는 네 아이들의 엄마가 된 겁니다. 여전히 마이크는 감감무소식. 가족들은요, 가끔씩 마이크가 짤막한 문자를 보내오면 그거 보고서 그래, 어디선가 지내고 있구나 했고, 전화를 하거나 영상통화는 전혀 안 됐습니다. 어디 있는지 주소나 도시를 알려준 적도 없었고, 가족들은 답답하죠. 가끔씩 로리에게 연락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2017년 중반에 마이크 사라진 지 1년 반쯤 지났을 때부터 로리가 완전히 새로운 이야기를 해요. 사실 마이크 사라진 게 아니에요. 떠난 게 아니라 절 스토킹하고 있어요. 제가 운전하면 절 미행하고요. 제 차에 GPS 심어두기도 했어요. 지금 몇 번째 말이 바뀐 거예요. 가족들은 그럼 마이크가 지금 플로리다에 있다는 건가? 근데 왜 떠났다고 한 거야? 그리고 정확히 로리가 어떤 스토킹, 어떤 괴롭힘을 당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럼 경찰에 신고하면 되잖아요. 근데 신고는 또 안 합니다. 가족들이랑 친구들한테만 마이크가 미쳤어. 진짜 날 스토킹하는 게 100만 번째야. 이렇게 말을 하면서도 경찰에 신고는 안 했어요. 주변에선 스토킹 그거 범죄야. 빨리 신고해. 됐어. 애들까지 위협하면 어떡해. 그냥 내가 좀 참을래. 경찰에 신고는 안 했어요. 점점 로리의 지인들까지도 뭔가 이상하다. 제가 왜 저러나 싶었습니다. 그렇게 2018년이 됐어요. 마이크가 사라진 지 2년이 지났어요. 마이크의 친한 친구 스캇은 마이크랑 연락이 잘 안 되니까 계속 이상하다 생각을 하는데 갑자기 마이크 페이스북 프로필 사진이 바뀐 거예요. 원래는 마이크 얼굴이었는데 단체 사진이 올라와 있어요. 어디 펍에서 사람들이 모여서 술 마시는 모습. 스캇은 여기 마이크가 누구지? 사진을 저장해서 쭉 확대해가지고 한 명씩 보는데 마이크는 없어요. 뭐야 이 사진? 이 사람들은 누구야? 뭐 마이크를 만난 사람들인가? 스캇은 이 사진을 구글 이미지 검색을 해봤는데 어떤 주류 회사 마케팅 사진인 거예요. 그냥 불펌으로 쓴 사진인 거죠. 안 되겠다. 스캇은 마이크 가족들 수소문해가지고 연락을 했어요. 그런데 엄마도 모른다, 누나도 모른다, 형도 모른다. 가족들은요, 뭐 가까운 친구들하고는 연락을 하겠지. 친구들은 가족들하고는 연락을 하겠지. 서로 그런 생각을 했던 거예요. 아무튼 아무도 지금 마이크의 행방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 없다라는 걸 알게 됩니다. 2년 반 만에. 스캇은 마이크 형한테 마이크 페북에 가니까 사진이 바뀌었던데요? 근데 그 사진이 그냥 어디서 퍼온 사진이었어요. 이 얘기 듣고 마이크 형은요, 뭘까? 마이크 페북에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너 누구야? 너 마이크 아니지? 그러니까 마이크는 Hey, bro, 내가 엄마한테 연락하려고 했는데 잘 안 되네. 엄마 번호 바뀌었어? 일단 마이크는요, 형을 브로라고 부르지 않고요. 엄마 번호는 30년 동안 바뀐 적이 없어요. 이걸 못 외우는 게 말이 안 돼요. 결국엔 가족들은 좀 이렇게 멀리 뉴욕에 떨어져 있으니까 가까이 살던 스캇이 제가 경찰에 신고해보겠습니다. 경찰서에 찾아갔어요. 저 실종 신고하러 왔는데요. 제 친구인데 이름은 마이크 쉐이버입니다. 언제부터 연락이 안 되는데요? 2년 반 전이요. 드디어 마이크 사라진 지 2년 반이 지나서야 경찰이 마이크 집에 찾아갔어요. 처음에는 경찰이 안 가려고 했대요. 2년 전이요? 왜 이제 신고하는데요? 어디에서 잘 지내는 거 아니에요? 스캇이 겨우겨우 설득해서 데려간 거예요. 이젠 로리가 새로운 남편이랑 아이들 넷이랑 살고 있는 집이죠. 클레어몬트. 띵동. 경찰관 2명이 갔습니다. 로리가 2살짜리 아기를 이렇게 안고서 무슨 일이세요? 태연이 물어보는데 로리는 그동안에 있었던 일을 쭉 설명을 해요. 제가 마이크랑 사이가 안 좋았는데요. 싸우다가 저한테 총 쏘고 집을 나갔어요. 전 지금 재혼도 했고 새로운 가정을 꾸렸습니다.
자, 여기서 또 새로운 발언이 나왔어요. 마이크가 총을 쐈대요. 그리고 경찰이 봤을 때는 로리가 아주 침착하고 협조적이고 질문을 딱딱딱 하면 전혀 망설임 없이 줄줄줄 대답을 하더래요. 그것도 공손하게. 경찰은 그럼 저희가 집 좀 둘러봐도 되겠습니까? 네. 네, 그러세요. 편하게 보세요. 별로 신경 쓰지 않고 걱정도 없는 듯 보였어요. 경찰은 집 안은 대충 보고 뒷마당으로 갑니다. 거기 뭐가 있었냐? 화덕. 로리랑 트래비스 이니셜이 새겨져 있는 화덕이 있는데 이 동그란 화덕 아래쪽에 콘크리트 슬라브가 깔려 있어요. 여기에 움푹 아래로 들어간 자국이 있어요. 크기는 가로 한 2m, 세로 3m쯤 작은 면적이지만 이게 마치 사람을 묻었다면 생길 수 있는 면적인 거죠. 경찰은 로리, 우리가 뒷마당 좀 자세히 봐도 될까요? 저녁에 수색견 좀 데려올게요. 그러니까 로리가 그 전에는 엄청 친절했는데 갑자기 돌변하더니 아니요, 이제 끝났어요. 영장 있으세요? 지금 당장 제 땅에서 나가주세요. 궁금한 게 있다면 제 변호사에게 연락하세요. 제가 번호는 나중에 드릴게요. 일단 아니 뒷마당 얘기했을 뿐인데 왜? 뒷마당에 뭐라도 있어? 이제 마이크의 실종 사실이 언론을 통해서 알려졌습니다. 마이크 실종. 사람들은 마이크 실종? 떠났다고 하더니 그게 아니야? 실종이야? 그리고 기자들은 로리가 가장 의심스럽죠. 남편 실종됐는데 신고도 안 하고 재혼해서 애를 둘이나 더 낳고 잘 살고 있으니까. 기자들은 찾아갔어요. 로리, 경찰 조사에 대해서 뭐 좀 물어보고 싶은데요. 저 변호사 있어요. 변호사한테 물어보세요. 로리는 아예 무시해버려요. 근데 이게 실종자 가족의 모습이에요. 보통은 사진도 보여주고 우리 남편이 이렇게 생겼고요. 어떤 사람이고요. 어딘가에 꼭 살아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펑펑 울고 아니 이렇게 해도 의심받을 상황인데 로리는 그냥 대놓고 다 무시. 이건 내가 이 사건에 엮여있긴 해. 근데 아무 말 안 할래. 대놓고 보여주는 거 아니에요? 이제 수사팀이 꾸려집니다. 근데 마이크가 성인이라서 그런지 이 영장이 바로 안 나와요. 법원 입장은 진짜 마이크가 실종된 거냐? 어디 다른 주에 다른 나라에 살아있는 거 아니냐? 그건 먼저 확인해라. 그렇게 수사팀은 마이크 휴대전화 기록을 봤는데요. 마지막 통화가 2015년 11월 7일이었습니다. 이날은 트랙터쇼. 왜 직장 동료 프랭크 가족을 만났잖아요. 프랭크가 이 부부 싸웠나? 좀 이상하네? 그날이에요. 그날 이후에 마이크의 휴대폰에서 전화를 건 기록은 없어요. 받은 기록도 없고. 그리고 12월 이후에는요. 마이크 생활 반응이 아예 없습니다. 카드 사용 내역 없고요.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거나 입금한 적도 없어요. 또 만약에 마이크가 다른 주로 이동을 했다면 거기서 새로운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을 수 있거든요. 없어요. 마이크 앞으로 발행된 청구서들, 휴대전화비 다 미납됐고요. 마이크 이름으로 받은 대출금, 상환 안에서 밀려 있었고 여권도 만료됐습니다. 거기다 마이크가 제일 중요하게 여겼던 비행기 조종 라이센스, 그거 갱신 안에서 만료됐어요. 그냥 마이크가 증발한 거예요. 가장 마지막 흔적은 11월 7일부터 23일까지 뜨문뜨문 있는데요. 누가 마이크 체크카드로 옷이랑 란제리를 샀어요. 온라인으로 구매했는데 그 배송지가 로리 집, 여자 옷, 여자 란제리, 그리고 로리 몸에 타투로 새겨진 제레미 있죠. 제레미 와이프 바네즈가 서프라이즈 그 꽃 받았을 때 분명히 마이크가 보낸 걸로 되어 있었고 그 카드에도 마이크가 쓴 걸로 돼 있었죠. 이거 로리가 본인 카드로 구매한 겁니다. 이게 다 밝혀져요. 또 마이크 앞으로 온 수표가 있었어요. 뭐 마지막 급여나 이런 거겠죠. 이거 로리가 자기 계좌에다가 입금시켜버렸어요. 가장 중요한 그동안 가족들과 친구들이 마이크에게 받았던 문자들, 페이스북 메시지들, 이거 어느 IP에서 보냈을까, 지역이 어딜까 추적을 해보니까 로리 집 IP예요. 예상하셨듯이 마이크가 보낸 게 아니에요. 로리 집에서 보냈으니까 로리 아니면 새 남편 트래비스 혹은 아이들 중에 하나겠죠? 근데 트래비스는 마이크 실종되고 나서 로리를 만났어요. 아이들은요, 첫째 이자벨라가 마이크 실종 당시 7살이었어요. 그럼 이 문자는 누가 보낸 걸까?
실종 신고 3주 만에 로리 집 수색 영장이 나왔습니다. 2018년 3월 9일에 경찰이 로리 집으로 다시 찾아가요. 그냥 간 게 아니라 시신 탐지 겸 땅 파는 도구들, 포크레인, 땅속 그 초음파 탐지기랑 지원팀 여러 명이 같이 갑니다. 뭔가 확신이 들었겠죠. 수색견은요, 풀려나자마자 로리 집 뒷마당으로 막 달려가는 거예요. 로리 집이 넓으니까 마당도 이게 마당이 아니라 거의 들판이에요. 막 달려가더니 계속 신호를 보내요. 여기 뭐가 있어요. 여기 뭐가 있어요. 이 위치는 바로 화덕. 수색팀은 두꺼운 콘크리트 슬라브를 파내기 시작합니다. 이게 조심스럽게 작업해야 되기 때문에 사람이 직접 화덕에 있던 돌을 다 걷어내고요. 삽 들고 조금씩 파헤치는데요. 몇 시간 뒤에 여기요! 여기요! 현장 분위기가 싸해졌어요. 주변에는 이웃들도 몰려와서 구경을 하고 있었고 또 기자들도 카메라 들고 현장 지키고 있었거든요. 이미 로리가 의심받고 있는 상황이었으니까 사람들은 지켜보다가 막 웅성웅성하니까 설마 사람 팔이 나왔습니다. 조금 더 파내자 파란색 방수포가 나왔고요. 그 안에 시신이 있었어요. 이미 백골화돼 있고 양말이랑 속옷이 함께 발견됐습니다. 현장에서 로리는 자기 픽업트럭 안에 앉아서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거든요. 시신 나오자마자 기자가 찾아갔어요. 똑똑똑. 저기 로리 그 중요한 뭔가가 나왔다고 하는데요. 로리는 창문도 안 내리고 저 지금 변호인이랑 통화 중이거든요. 그리곤 냅다 도망가 버립니다. 차 타고. 아니 자기 집에서 자기 집 뒷마당에서 백골 시신 나왔는데 도망가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얘는 아무 생각이 없어요. 변명조차 안 하는 거예요. 로리는 끊임없이 마이크가 떠났어. 양육비도 안 줘. 날 스토킹해.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 마이크를 비난했는데 정작 자기 집 뒷마당에 불구덩이에다가 묻어두고 거기 자기 이니셜까지 새기고 그 땅 위에서 결혼식까지 했어요. 이 제정신이냐고 이게. 백골시 씨는 마이크의 아버지랑 DNA를 대조해보자 이 집에 살던 마이크가 맞다 밝혀집니다. 사망 원인은 총상이에요. 머리에 389경 권총을 맞아서 사망했습니다. 로리는요 항상 자기 침대 옆에 협탁 위에다가 389경 올려뒀거든요. 마이크가 위협하면 쏴버릴 거라고. 실제 마이크에게 겨눈 적도 있어요. 그래서 그 총이 어딨나 수사팀이 로리 집안까지 철저하게 수색을 하는데요. 자, 일단 루미놀 반응 검사했더니 주방에서부터 뒷마당으로 가는 문까지 혈흔이 있어요. 혈흔 분석해 보니까 로리의 DNA랑 또 신원을 알 수 없는 남성의 DNA가 섞여 나옵니다. 이 남자가 누군진 모르지만 혹시 이 사건에 관여했을지 모르죠. 또 가장 중요한 증거 389경 권총 이거 추적하는데 일단 로리 집에 없어요. 알고 보니 총기상에게 팔았다는 거예요. 경찰은 그 총기상 찾아가서 총을 회수했어요. 핑크색 페인팅이 된 원래 로리 소유의 총이었습니다. 마이크 시신에서요 총알이 발견됐거든요. 그럼 로리 총이랑 이 총알을 대조해보자. 실험실로 보냈는데 이 총알이 너무 손상돼서 어떤 총에서 나온 건지 확인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경찰들이 증거를 수집하는 동안에 로리는 체포가 안 됐어요. 그래서 왜 체포 안 하냐. 너무 명확한 거 아니냐. 로리 범인이다. 사람들 사이에서 논란이 많았습니다. 근데 뭐 휴대폰 포렌식이나 또 페이스북 내용들을 확인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렸다고 해요. 그동안 로리는 여전히 그 집에서 살아요. 가족들이랑. 남편 트래비스도 로리를 떠나지 않았어요. 수사팀은 트래비스도 좀 의심스러우니까 인터뷰를 해요. 그는 정말로 몰랐습니다. 마이크랑 이혼했다 말했고요. 저는 그거 믿었을 뿐이에요. 근데 이혼했을 리가 없죠. 마이크가 죽었는데 이혼 기록도 없어요. 그리고 로리랑 트래비스가 혼인신고를 안 한 거예요. 경찰은 당신 왜 로리랑 혼인신고 안 했어요? 마이크랑 결혼 중인 상태인 거 아니까. 그래서 혼인신고 못한 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요. 돈 문제가 있어가지고 안 한 거지. 저는 진짜 마이크가 죽은 줄 몰랐습니다. 그리고 로리는 절대 사람을 죽일 그런 여자가 아니에요. 이 점은 법정에서도 논란이 돼요. 왜냐하면 화덕을 로리랑 트래비스랑 같이 만들었거든요. 근데 거기 콘크리트를 부은 게 트래비스예요. 근데 몰랐다고? 수사팀은 계속 의심해요.
근데 만약에 로리가 그냥 흙에 먼저 마이크를 묻었고 여기다 우리 화덕 만들자. 이 위치가 좋아. 무조건 여기야. 이랬다면 몰랐을 수도 있기는 해요. 자, 마이크 시신이 이 처참한 환경에서 나오자 가족들, 친구들 다 어이가 없고 충격이 컸죠. 다들 이상하다, 이상하다 했는데 진짜 마이크가 죽었다고? 그것도 화덕에 묻혀서? 어떤 친구는요, 마이크 실종되기 전에 문자를 받았대요. 마이크가 보낸 건데, 로리가 내 생명보험금 노리고 있어. 날 죽이면 어떡해? 나한테 무슨 일 생기면 아마 온라인에서 나를 사칭할지도 몰라. 그렇게 구체적으로 알려줬는데 그 친구는 그냥 뭐 저렇게 극단적인 얘기를 하나 이렇게 넘겼던 거예요. 그런데 진짜 로리가 실행을 한 거지. 근데 가족들이랑 친구들이 어쩜 2년 반 동안 신고할 생각을 못 했을까요? 목소리를 못 들었는데 만약에 바로 신고했다면 좀 더 빨리 발견될 수 있었을 텐데 아쉽긴 합니다. 하지만 이들은 마이크 죽고 나서요. 누구보다 슬퍼하고 누구보다 죄책감에 힘들어할 사람들이에요. 수사팀은요. 마이크의 시신이 발견되고 무려 2년 뒤에 로리 체포합니다. 2020년 9월 17일이에요. 근데 아무리 수사를 길게 한다 해도 이게 2년이나 걸릴 일인가 싶기는 한데 아무튼 체포하는데 엄청 오래 걸렸어요. 혐의는 2급 살인과 사후 방조 혐의. 로리는요, 예상했던 대로 무죄를 주장합니다. 그냥 뭐 아무것도 모른대요. 바로 보석 신청하는데 기각되거든요. 근데 몇 달 뒤인 12월에는 보석금 5만 불에 석방됐어요. 8천만 원 정도. 그리고 얼마 뒤에 어느 유튜브 계정에 영상이 올라왔어요. 제목, 나는 무죄다. 영상 속 인물은 바로 로리랑 그의 변호사입니다. 로리는 저는 무죄입니다. 제가 왜 이 사건에 타겟이 되었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내 아이의 엄마예요. 왜 이 끔찍한 범죄로 모함받고 기소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사랑이 많고 배려심이 있는 사람이에요. 지금 전 상상도 못할 일을 겪고 있습니다. 가족과 친구들을 위해서 함께 시간 보낼 화덕을 만들었는데 거기 마이크의 시신이 있다는 사실은 정말 몰랐습니다. 아니, 자기 집 뒷마당에서 모르는 사람도 아니고 자기 남편 시신이 나왔는데 왜 자기가 타겟이 된 건지 모르겠다고요? 진짜로? 그러면서 저는 돈이 없어요. 변호사 비용 지불하는 것도 힘듭니다. 기부해주세요. 옆에 있던 변호사는요. 지금 이름을 밝힐 순 없지만 살인을 했을 만한 사람이 있습니다. 진범이 따로 있다고 주장을 해요. 이 영상이 공개되고 나서 한바탕 논란이 컸어요. 자, 일단 배경이요. 잔잔한 호숫가 앞에 로리랑 변호사가 이렇게 앉아있고 그 옆에는 성족이 큰 거 2개가 있어요. 목에는 십자가 목걸이를 걸었어요. 나는 나라에 또 신에게 맹세코 거짓말하는 거 아니다. 이거 강조하려고 한 거겠죠. 연출이겠죠. 음악도 좀 애잔한, 잔잔한 음악 깔려있고 일몰 때 이렇게 좀 분위기 있을 때 맞춰가지고 찍은 것 같아요. 드론까지 써가면서 공들여 찍은 영상인데요. 아니, 억울하면 기자회견을 하든지 아니, 혼자 가만히 앉아 찍든지 이게 무슨 광고냐고. 왜 이런 식으로 굳이 극적인 연출까지 해가면서 감성 발휘할까요? 그리고 변호사가 이름은 못 밝히지만 범인이 따로 있다. 흘려 말했거든요. 얼마 안 가서 로리는 범인은 제레미입니다. 지목했어요. 자기 몸에 새긴 그 제이라고 새긴 그 남자예요. 로리 주장은요. 제레미가 나는 와이프를 떠날 수 없어. 가정을 지켜야 돼. 이러면서 헤어졌는데 갑자기 로리를 너무 사랑해서 마이크에게 질투를 느꼈대요. 알고 보니까 진짜 찐사랑은 로리야. 근데 마이크가 로리를 학대하고 있어. 질투심과 정의감 때문에 마이크를 살해했고 뒷마당에 묻었다. 그리고 다시 본처에게 돌아갔다. 그것도요. 이 사실을 절대 로리 모르게 몰래 마이크 집에 들어가서 총으로 사람을 죽이고 그 큰 구덩이를 혼자 파서 유기했다는 겁니다. 남의 집에서. 말이 안 되죠. 로리는 처음부터요. 마이크가 떠났습니다. 친구 로버트 차 검은 SUV 타고 애들 버리고 도망갔습니다. 이렇게 말했는데 전혀 다른 스토리 아니에요. 또 제레미는 정말 짧게 진짜 몇 달간 로리 만났는 건데 바람피다가 된통 당한 거죠.
그래서 경찰이 제레미를 수사했는데 혐의가 없었어요. 알리바이도 있고 또 총기를 가지고 있지도 않았고요. 휴대폰 포렌식 했을 때도 뭐 마이크랑 만났다, 마이크랑 연락을 했다, 마이크 집에 있었다, 그런 기록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로리 변호인단이 충격적인 발표를 하는데요. 아직 재판 전이에요. 로리가 기소된 게 2020년 9월이고 2020년, 2022년도까지 계속 제레미가 총을 쐈다라고 주장을 했거든요. 근데 2023년도에 전혀 다른 이야기를 꺼냅니다. 사실 실제로 방아쇠를 당긴 사람은 제레미가 아니라 제 딸 이자벨라입니다. 이자벨라가 당시 2015년도에 7살이었어요. 그 어린애가 총을 쐈다고 이자벨라는 아빠가 엄마를 죽이겠다고, 때려 죽이겠다 위협하는 순간에 두려움에 떨다가 어쩔 수 없이 엄마 총으로 아빠를 쐈습니다. 그렇게 본인도 깜짝 놀랐는데 그 직후에 제레미가 집에 도착을 했다. 제레미가 직접 마이크의 시신을 수습했어요. 저는 그동안 엄마로서 차마 딸이 범인이라고 말할 수 없었습니다. 딸을 지키기 위해서요. 아직 재판 열리기 전이에요. 재판이 계속 지연되고 있었거든요. 그동안에 검찰이 로리를 수십 차례 불러서 인터뷰를 했는데 단 한 번도 딸 이자벨라에 대한 이야기는 없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결국에 2024년 9월에 사건 발생 거의 9년 만에요. 재판이 열렸습니다. 이때 이자벨라가 나와서 증언을 해요. 이자벨라는 이제 15살인데요. 9년 전에 제가 아빠에게 총을 쐈습니다. 판사는 먼저 이자벨라가 법정에 나올 수 있는 상태인가 심리감정 먼저 받게 했고요. 문제 없다고 판단이 돼서 나오게 됐는데 얼굴은 가리고 음성만 나왔어요. 이자벨라는요, 원래 엄마 아빠가 싸우는 걸 많이 봤대요. 거의 매일 싸웠는데 몇 달에 한 번씩은 좀 심각할 정도로 폭력을 쓰면서 싸웠습니다. 그리고 엄마는 아빠에게 학대당하고 있었습니다. 엄마를 보호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단 검찰은 마이크 사망 시점을 2015년 7월로 추정을 해요. 이때가 마이크 생활 반응이 아예 끊긴 시점이거든요. 그런데 변호인 측은 그보다 1년 뒤인 2016년 5월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이자벨라가 총을 쐈다라는 새로운 주장이 나오면서 범행 추정일도 뒤로 미뤄진 거예요. 변호인들의 주장이. 그럼 이날 무슨 일이 있었냐? 앞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건요. 오로지 로리와 변호인 또 이자벨라의 주장이에요. 7살 이자벨라는 아침에 학교에 갈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방에서 TV 켜놓고 동생 기다리고 있는데 아빠 마이크의 목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원래 마이크는 집에 잘 없었대요. 로리랑 싸워서 나가면 경납고에서 지내고 그랬으니까. 그런데 이날 아침엔 마이크의 소리가 들려가지고 아빠가 온 건가? 이런 생각을 했대요. 그런데 곧 싸움 소리가 들려요. 엄마랑 아빠랑 또 싸워? 처음에는 TV 소리인 줄 알았는데 이게 점점 커지길래 이자벨라가 한번 가봤어요. 몰래 가서 보니까 주방 앞에 아빠가 서 있는 거예요. 이자벨라 방은 욕실이랑 연결돼 있고 그 욕실은 문이 하나 더 있어서 다른 방으로 갈 수 있었어요. 그렇게 몰래 가서 보니까 주방 앞에 아빠가 서 있는 거예요. 로리는 마이크에게 그만해라 도망가려고 현관 쪽으로 막 도망가는데 마이크가 로리 팔을 당겨서 강제로 의자에 앉히고 무력을 쓰는 거예요. 이때 로리는 우리 해결할 수 있어. 달라질 거야. 조근조근 달래는데 반면에 마이크는 화가 많이 났어요. 해결? 이번엔 그런 거 없어! 하면서 로리를 바닥으로 탕 밀어서 넘어뜨리고는 로리 배랑 등을 발로 막 차기 시작했어요. 너 오늘 끝이다. 너 죽여버릴 거야. 로리는 막 비명을 지르면서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로리 얼굴이 땅에 눌러서 있었다고 합니다. 이 순간 이자벨은 엄마 총 어딨지? 침실로 달려가서 389경을 가지고 와서는 탁! 마이크를 향해서 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조금 의아한 진술을 하는데요. 제가 아빠를 쐈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아빠가 쓰러지지도 않았고요. 피도 안 나왔어요. 그냥 총알은 나갔는데 아빠는 계속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이 발언이 조금 이상하죠? 검찰은 머리를 쐈나요? 총알이 어디로 갔나요? 모르겠어요. 엄마를 구하기 위해서 꼭 총을 쏴야 했나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 진술은요, 이자벨라가 총을 쏜 건 맞지만 그 총알이 마이크의 머리에 박혔냐? 그건 또 모르는 거예요. 이 진술만 가지고는. 그런데 이자벨라가 총을 쏘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무슨 일이야? 하면서 제레미가 집 안으로 들어왔대요. 이것도 이자벨이랑 로리의 주장입니다. 제레미는 얼른 총을 뺏어 들고 그때 다시 한 번 탕! 총을 쐈대요. 제레미가. 그제서야 마이크가 바닥에 쓰러지는데요. 제레미는 이 쓰러진 마이크 보고는 로리, 빨리 애들 데리고 학교로 가. 아무 말도 하지 마. 내가 다 알아서 할게. 알겠어? 이 일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하면 안 돼. 말했다간 다 죽는 거야. 알았지? 그렇게 로리는 아이들을 데리고 나갔고 다시 집에 돌아와 보니까 마이크도 없고 제레미도 없었다. 제레미한테 물어보니까 내가 다 알아서 할게. 넌 가만히 있어. 그래서 진짜 가만히 있었다는 거예요. 뒷마당에 구덩이 파진 것도 못 봤고 제레미가 시신을 어디에 유기했는지도 몰랐고 로리는요, 딸 증언에 덧붙여서 우리 딸은 총을 쏘긴 했는데 빗나갔고요. 그 뒤에 제레미가 왔을 때 또 총을 쐈거든요. 그때 마이크가 바닥으로 쓰러졌습니다. 잘 기억은 안 나는데요. 마지막엔 제레미가 총을 들고 있었어요. 이런 식으로 본인은 아무 잘못이 없고 딸 이자벨라랑 제레미가 만들어낸 살인이다 주장을 해요. 당연히 제레미는 이런 일 상상조차 할 수가 없네요. 반박했고요. 검찰은요. 아니 이자벨라가 7살 때 총을 쏜다고? 총 쏘는 법을 어떻게 알아서? 그리고 법정에서 증언하는 그 목소리가 분명 누군가 코칭해 준 거다. 또 로리 총이 389경 리볼버인데요. 이게 반동이 아주 강하고 방아쇠 압력도 성인 기준이라고 해요. 근데 7살이면 이 소나귀의 힘이 얼마나 약하겠어요. 근데 마이크 머리에 정조준해가지고 쐈다? 이게 비껴갔다고 해도 좀 비현실적인 거예요. 물론 간혹 가다가 이런 아동들이 권총을 잘못 쏘는 경우가 있긴 합니다. 사고로. 또 로리가 자기 총을 침대 옆에 늘 뒀다고 하는데 아니 아이들 있는 집에서 총 이렇게 두면요 잡혀가요. 불법으로. 애가 실수로 만지면 어떡해요. 무엇보다 중요한 게 마이크 시신 발견됐을 때 있죠. 이때 집에 있던 아이들이 심리 상담을 다 받았거든요. 이때 이자벨라는 아빠 기억 안 나요. 얼굴도 모르겠어요. 이렇게 말했는데 갑자기 마이크가 살해된 순간을 이렇게 자세히 진술할 수 있다고? 몰래 화장실을 통해서 다른 방으로 가서 주방으로 갔더니 아빠가 있었습니다. 너무 상세하잖아요. 그래서 검찰이 봤을 땐 모든 정황이 로리가 범인이라고 가리키는데 정작 로리는 본인만 쏙 빼고 제레미랑 자기 딸 이자벨라 때문에 벌어진 일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로리는 저는 가정폭력 피해자입니다. 마이크에게 신체적, 정신적, 성적인 학대까지 당했습니다. 그동안 로리는요, 마이크 살아있을 때도 나는 학대당했다 주장했잖아요. 그런데 경찰에 신고하지도 않았고 뭐 증거로 보일 만한 사진들, 병원 진단 기록 이런 게 없었기 때문에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 알 수는 없습니다. 근데 보통 로리 같은 성격이면 어디 상처가 났다, 맞았다 그거 이렇게 휴대폰으로 찍어둘 법도 하거든요. 그런 게 없어요. 미국에서도 가정폭력을 신고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는 해요. 그래서 알 수는 없다. 하지만 로리가 분명히 마이크 실종에 대해서 모르쇠로 일관하다가 갑자기 가정폭력 때문에 마이크가 살해된 겁니다. 이렇게 주장을 하니까 이 진술에 신빙성이 없는 거예요. 검찰은 로리 주장 다 반박했어요. 페이스북에 남겼던 그 글, IP 주소, 신용카드 기록, 문자 메시지 모두 다 로리가 범인이라고 지목을 했고 또 로리는 마이크가 총에 맞고 나서 쓰러졌을 때 나갔다가 집에 들어왔더니 마이크도 없고 제레미도 없었다. 뒷마당에 묻은 걸 전혀 몰랐다고 했는데 하필 그 위치에 시신이 있는 위치에 콘크리트를 부어서 화덕을 만들어요? 이게 우연이라고? 은폐 아닐까요? 그리고 검찰은 이자벨라에게 질문을 하는데요. 이자벨라는 이 사건이 몇 년도에 몇 월 달에 벌어졌는지 몇 학년 때였는지 전혀 기억을 못합니다. 기억 못할 수 있죠. 9년 전의 일이니까. 근데 자기가 총을 쏜 상황에 대해서는 지나치게 자세히 설명해요. 마치 달달 외운 것처럼.
2024년 9월 13일 배심원 판결은 단 4시간 만에 끝났습니다. 로리는 총기를 사용한 2급 살인죄로 유죄를 받았어요. 42살 나이에 종신형 선고받았습니다. 로리는 못 받아들여요. 바로 검찰에게 편지를 쓰는데요. 이게 편지 양도 많아. 14페이지에 달하거든요. 여전히 제레미가 범인입니다. 저는 무죄입니다. 진술이 일관되지 않아요. 처음에는 제레미가 범인이라 했다가 나중에는 딸이 총을 쐈다고 했는데 그 뒤에는 딸이 총을 쏘고 제레미가 또 쐈다. 계속 오락가락해요. 이걸 누가 믿어줘요? 또 한간에는 공범이 있는 것 아니냐. 새 남편 트래비스가 마이크 같이 묻은 거 아니야? 이런 논란도 있고요. 진짜 이자벨라가 쏜 게 아닐까. 그래서 보호해주려고 제레미를 걸고 넘어지는 건가? 이런 이야기도 있긴 합니다. 어쨌든 공식적으로는 로리 혼자 유죄예요. 결국에는 이혼 못하고 힘들게 어찌어찌 이어오던 그 관계가 이렇게 파탄이 난 거예요. 무엇보다 아이들이 무슨 잘못이에요. 이자벨라는 15살 나이에 법정에서 증언을 했어요. 내가 아빠를 향해서 총을 쐈다고. 이게 뭐 사실인지 아닌지 알 수는 없지만 또 이자벨라가 아이이기 때문에 이렇게 증언한 걸 잘했다 못했다 판단하기는 좀 어려운 문제인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 아이가 앞으로 제대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내가 증언을 했는데도 엄마가 감옥에 갔네? 혹은 내가 그때 총을 쐈는데 난 살인마야. 그 트라우마랑 죄책감. 만약에 이게 거짓말이라면요. 변호사가 시키는 대로 말했다면 우리 엄마는 사실 나한테 죄를 뒤집어 씌우려고 했는데 성인이 되어가면서 점점 느끼는 바가 많지 않을까요? 이자벨라의 앞날이 걱정됩니다. 남아있는 아이들은 잘 컸으면 좋겠어요. 오늘 사건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뵐게요.